2023년 8월 한국에 16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 슈프림인데요. 스케이트보드와 힙합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스트릿의 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죠. 1994년 탄생의 수많은 팬보이들을 만들어낸 슈프림에는 과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스트릿 패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미국의 스투시입니다. 재미있는 건 슈프림이 스투시로부터 탄생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제비아는 원래 슈프림을 창립하기 전 스투시에서 일했고 스트릿 패션씬에서 경험을 쌓으며 슈프림을 만드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슈프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박스 로고겠죠. 이 박스 로고는 아티스트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한동안 미국 본토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박스 로고의 상표권 등록이 늦어져 수많은 짝퉁들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슈프림 이탈리아라는 그럴싸한 짝퉁이 생겨나 정품 행세를 하기도 했죠. 박스 로고에 사용된 폰트는 푸트라 헤비 오블리크입니다. 원래 이 폰트는 2차 대전 당시 선전물에 사용되었던 폰트인데 몇몇 스트릿 브랜드가 이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후 서브컬처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슈프림은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매장 안에서 스케이트보더들이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그리고 슈프림 매장을 방문해보면 직원들이 정말 불친절합니다.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하라는 느낌이죠. 이게 컨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의류 매장과는 다른 느낌이라 살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줄 서서 슈프림 제품을 사죠. 이런 특이한 점들이 슈프림을 반항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팬들의 지지를 받게 하는 거겠죠. 슈프림 뉴욕 매장에는 문턱이 없는데요. 이는 스케이트보더들이 자유롭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슈프림 매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없애버린 겁니다. 슈프림의 전체 매장 개수는 2023년 8월 기준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한국 7개국에 존재하는 16개입니다. 그중 6개가 일본에 있죠. 수많은 슈프림 팬들이 본토인 미국에도 매장이 5개인데 왜 일본에 더 많은 매장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유통체계 덕분입니다. 일본 내 슈프림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미국 본사와 다른 회사입니다. 슈프림의 운영 규칙을 따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일본 내 매장을 운영하죠. 그래서 매장 수를 더 많이 오픈하게 된 겁니다. 슈프림은 드랍이라는 특이한 시스템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제품이 출시되고 선착순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게 했죠.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소량이며 이 때문에 슈프림에서 드랍되는 신제품 중 인기 있는 제품을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덕분에 매크로를 사용하고 매장 앞에 줄을 서는 혼돈의 리셀러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런 희소성이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시킨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들도 슈프림의 드랍 시스템을 차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창립자 제임스 제비아는 슈프림 되팔렘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실착용자들만 자사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죠. 그래도 슈프림 리셀이 돈이 되는 한 리셀러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스트릿의 왕자 슈프림은 저작권 때문에 여러 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1994년 당시 광고를 위해 캘빈 클라인 광고에 자사의 박스 로고 스티커를 붙였다가 고소당한 적도 있고요. 2000년대에는 루이비통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를 먹기도 했습니다. 구찌 패턴과 버버리 패턴을 박스 로고에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운이 좋아서 고소는 안 먹었죠. 이렇게 여러 번의 고소를 당했던 슈프림이었지만 본인들을 고소한 루이비통과는 이후 2017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던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협업에 크게 놀랐는데요. 이 협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키나 노스페이스, 꼼데가르송, 스톤 아일랜드 등 국내 최고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내에 정식 매장을 오픈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슈프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스트릿 패션의 왕자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장르와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협업 아이템을 내놓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 인기를 끌고 있죠. 과연 이게 필요할까 싶은 아이템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은 슈프림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으면 사고 봅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며 아이덴티티가 아닐까요?
스트릿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쓰인 것 같은 어지러운 글자 로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로고죠. 바로 미국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 스투시의 로고입니다. 스투시는 1980년대에 창립된 스트릿 패션 씬에서는 나름 역사 깊은 브랜드로 힙합과 스트릿 패션 매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연 스투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투시의 창립자 숀 스투시는 원래 서프보드 광이었고, 스투시 창립 전에는 직접 서프보드를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1980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투시의 로고를 서프보드에 새겨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이 스투시의 시작이었죠. 나중에는 서프보드를 넘어 티셔츠에도 로고를 새겨 판매했는데, 당시 회계사였던 숀의 친구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가 이 모습을 보고 동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는 의류 브랜드로 방향을 바꿨죠. 지금은 스투시가 스트릿 패션 브랜드지만 원래는 서핑 의류 브랜드였다는 것이 참 재미있네요. 숀 스투시가 서프보드에 스투시라는 로고를 새기기 시작한 것은 26살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스투시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찍부터 일을 배웠기 때문이었죠. 그의 부모님은 프린트샵을 운영했고, 그가 이미 12살이었을 때 프린팅을 하는 법부터 디자인하는 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숀은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죠. 우리가 자주 보는 스투시의 로고는 크게 두 개입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로고, 그리고 대문자 S 두 개가 겹쳐진 로고죠. 손으로 그린 로고는 원래 숀의 삼촌이었던 아티스트 얀 스투시가 사용하던 그래피티 사인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처음 이 로고가 쓰인 이래로 한 번도 변화하지 않고 이 로고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 S 두 개가 겹쳐진 로고, 스투시를 대표하는 또 다른 로고입니다.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샤넬의 로고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스투시가 샤넬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넘버5 향수를 흉내낸 넘버4 티셔츠입니다. 이후 숀 스투시는 런던이나 도쿄 같은 세계의 대도시를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는 보더나 DJ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숀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스투시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스투시의 옷들을 잘 보면 뉴욕, 런던, 파리, 도쿄 같은 대도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했던 스투시의 브랜드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스투시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었죠. 독특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슈프림, 스투시와 연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슈프림의 창립자인 제임스 제비아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숀 스투시와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매장 오픈을 위해 1991년부터 스투시에서 일했던 제임스 제비아가 스투시에서 맡았던 일에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창립한 것이 바로 슈프림이었죠. 그러니 스투시가 슈프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스트릿 패션 브랜드 치고는 역사가 오래된 스투시, 이후 다른 스트릿 브랜드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스트릿 패션의 유명인사 후지와라 히로시도 스투시로부터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창립하기도 했었죠. 바로 이 번개 로고 디자인을 한 사람인데요. 이 로고는 프라그먼트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의 것으로, 후지와라 히로시는 현재 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 스트릿의 거장으로 취급받는 그도 스투시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니 놀랍지 않나요? 스투시 또한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997년 지샵과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이후 나이키와 슈프림, 베이프 등 스트릿 패션에서 큰 힘을 가지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소규모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다양하게 진행해왔죠. 스투시 콜라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각 브랜드의 특징을 잘 살리는 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창립자 숀 스투시는 1996년 스투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의 새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브랜드 운영을 동업자인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현재 숀은 SW라는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스투시는 현재 시나트라 가족이 맡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슈프림과 베이프, 팔라스 같은 스트릿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등장해 스트릿 패션 씬을 정립하기 시작했던 1세대 스트릿 브랜드 스투시. 사실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위치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편이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의 색깔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탄탄한 팬층을 기반으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죠. 이제는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스투시는 앞으로 국내 팬들에게 한 걸음 다가오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스투시가 스트릿 씬에서 큰 브랜드로 오랫동안 남아서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일론이라는 소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무게가 가볍고 질감이 독특하며 시간이 지나며 예쁘게 낡아가는 맛이 있죠.
그래서 소지품을 담는 가방의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 나일론 가방 중에서도 일본 출신의 가방 브랜드 포터의 제품은 알아주는 내구성과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포터는 일본의 국민 가방으로 많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과연 포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와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나름의 인기를 끌고 있는 포터의 첫 시작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키치조 요시다에 의해 요시다 카반이라는 회사가 1935년 탄생한 것이 포터의 시작점이죠. 물론 포터라는 브랜드는 한참 뒤인 1960년대에 탄생하지만 어쨌거나 뿌리는 그렇습니다. 12살 때부터 가방을 만들던 키치조는 말 그대로 가방 장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가방을 만들며 경험을 쌓은 그는 독립해 회사를 차리게 되었죠. 하마터면 포터라는 브랜드는 자연재해와 전쟁 때문에 탄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일본을 뒤흔든 1935년의 관동 대지진과 2차 대전 때문이었죠. 땅이 뒤흔들리고 일본 본토의 폭격을 맞았으며 전쟁에 참전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키치조 요시다는 살아남았고 결국 1962년 포터라는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인 포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포터르기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포터라는 단어는 원래 호텔에서 가방을 나르는 짐꾼을 일컫는 단어인데 여러 가방을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 좋은 가방을 보는 안목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이런 이름을 지었지요. 포터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은 바로 탱커 제품군입니다. 두툼한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내구성과 디자인 둘 다 완벽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제품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탱커 시리즈가 영감을 받은 것이 흔히 마원으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항공 재킷 MA1이라는 점인데요. 주소재가 나일론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볍다는 점 때문에 요시다 가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존재하지 못할 뻔했지만 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83년 등장한 이 시리즈는 겉면은 어두운 나일론, 안쪽은 오렌지색의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 재킷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따와 가방과 파우치 등에 적용시켰죠. 어쨌거나 이 제품군은 포터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포터에는 여러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요시다 포터, 헤드 포터, 포터 클래식 등 평범한 소비자가 보면 충분히 헷갈릴 만한 라인업이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세 브랜드를 설명하자면 요시다 포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터이며 헤드 포터는 1998년 유망한 번개 무늬로 유명한 프라그먼트의 후지와라 히로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포터 클래식은 키치조의 막내 아들인 카츠유키가 만든 브랜드로 우리가 아는 포터와는 조금 다른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나일론 제품이 대표 상품이지만 포터에서는 러기지 라인이라는 가죽으로 된 가방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나일론 가방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중국이나 베트남에 둡니다. 인건비가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 산업의 특성 때문이지요. 하지만 포터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메이드 인 재팬으로만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들은 어딘지 모르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모노즈쿠리라고 표현하는데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츠쿠리가 합쳐진 말로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죠. 덕분에 포터를 포함한 여러 일본 브랜드들은 품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품을 만듭니다. 다른 일본 회사들은 한계에 부딪히긴 했지만 포터는 여전히 일침이폰, 즉 한 땀 한 땀에 영혼을 넣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되새기며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이런 질 좋은 제품을 꼼꼼하게 만든다는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일본에서 국민 가방으로 등극했고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포터는 꼼데가르송, 마르니, 스톤 아일랜드, 도라에몽, 피카츄, 무라카미 다카시 등 다양한 존재들과 경계를 허물며 협업하는 브랜드의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나일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는 여럿이지만 포터만큼 확고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는 찾기 쉽지 않죠. 디자인과 내구성 둘 다 잡은 덕택에 포터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만들어낼 제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물론 아미도 가품이 있습니다.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다면 주의해야겠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패션 업계는 불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옷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매출이 급증했던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패션 브랜드 아미입니다. 2011년에 처음 등장해 캐주얼하면서도 쿨한 옷들을 만드는 이 브랜드는 이제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브랜드가 됐죠. 과연 아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미는 현재 하트로고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디오롬무와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의 디자이너를 역임한 프랑스 출신 남성복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마티우시가 2011년 설립했죠.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원래 자신의 브랜드를 2002년에 런칭한 적이 있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는지 여러 경험을 쌓고 다시 아미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브랜드 초창기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남성복들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도쿄부터 뉴욕까지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죠. 그의 브랜드가 인기를 끈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들의 쇼를 보고 있자면 과연 저 옷을 런웨이가 아닌 현실, 즉 리얼웨이에서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알렉산드르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입고 길거리를 많이 누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수백만 원짜리 니트를 만들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옷을 못 입어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길 원했던 거죠. 하트 로고가 나오기 전 인기를 끌었던 블레이저나 캐로피 바지 등은 모두 현실에서 쉽게 입을 수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옷들입니다. 브랜드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끈 이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브랜드 이름인 아미는 프랑스어로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창립자 알렉산드르 마티우시의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친구인 게 좀 이상하다고요. 아미는 패션을 친구처럼 편안하고 진정성 있으며 친근하게 대하는 자세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졌기 때문에 친구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미가 내놓는 무심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옷들이 한국 시장에서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취향에 딱 맞아 떨어졌고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아미는 마르지엘라, 오프화이트, 메종 키츠네 등 국내 패션 시장에서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명품이 식상해진 소비자들이 좀 더 신선한 감각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진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찾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미 명품보다는 시크하고 심플한 느낌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대세고 국내에서도 물론 이런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남성복이었지만 2019년에 아미는 인기에 힘입어 여성복 라인도 런칭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미 매장에서 남자 옷을 사 입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복 라인을 런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 남자 옷 마음에 든다고 살 생각하시면 우리가 살 옷이 없습니다. 아미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자 프랑스 아미 측은 한국을 위해 티셔츠, 스웨셔츠 등의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꽤 큰 시장인 중국을 제치고 한정판을 만들어줬으니 주모 찾아도 되는 순간이네요. 하지만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 아미의 첫 패션쇼는 중국 상하이에서 이뤄졌습니다. 2019년 기준 아미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은 미국,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요. 중국 벤처 캐피털 회사인 세콰이어 캐피털 차이나에 투자도 유치했으니 중국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 명품 브랜드들 간에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함인데 이런 측면에서 아미는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해왔죠. 몽클레어와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이스트팩, 갭, 스마일리 등 다양한 브랜드들과 어울려 특색 있는 옷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품들이 다 괜찮아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아미의 컬렉션들을 보면 좀 비비드하고 쨍한 색들은 있지만 형광색 계열의 옷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는 브랜드를 이끄는 알레산드로 마티우시가 형광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옷들은 코디하기 쉬운 무난한 색들로 이루어져 있죠. 알레산드로는 평소에도 미니멀한 코디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컬렉션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아미는 새로운 시대로 뻗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해온 것을 보면 이 브랜드가 지금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만 357%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죠?
지금 신명품으로 젊은 층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아미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류 브랜드 중에서 고품질의 원단과 독특한 색감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의류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창립자 마시모 오스티에 의해 1982년 처음 등장한 이 브랜드는 튼튼하면서도 혁신적인 소재와 특유의 컬러감, 그리고 군복과 작업복으로부터 물려받은 실용적인 디테일을 통해 마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한 브랜드죠. 과연 스톤 아일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톤 아일랜드 하면 빠지지 않고 같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CP 컴퍼니입니다.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 두 브랜드 모두 마시모 오스티에 의해 창립되었죠. 마시모 오스티는 패션 디자이너로 1967년부터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실용성이 높은 군복과 작업복의 디테일을 앞세워 만든 것이 바로 두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두 브랜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CP 컴퍼니는 조금 더 고급 브랜드이고, 스톤 아일랜드는 CP 컴퍼니의 하위 라인입니다. 더 먼저 등장한 건 물론 CP 컴퍼니였지만 매출이 그닥 높지 않은 편이어서 스톤 아일랜드를 런칭했던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라는 이름은 영국의 소설가 조셉 컨레드의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인 스톤과 아일랜드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창립자는 브랜드 이름을 클래식하고 강인한 느낌이 들도록 짓고 싶어 했다는데, 두 단어가 결합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느낌의 브랜드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스톤 아일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특유의 로고가 아닐까요? 맨투맨부터 재킷까지 팔에 달린 이 로고의 와펜은 옷이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사실 이 로고 와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컬러 말고 다양한 버전이 출시되어 있죠. 스톤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특징은 아마 혁신적인 소재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 CP 컴퍼니가 스톤 아일랜드를 런칭할 때부터 브랜드의 특징으로 삼고자 했죠. 창립자 마시모 오스티가 CP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1982년 개발해낸 소재 중에 텔라스텔라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텔라스텔라는 타포린천을 재가공해 만든 소재로 방수가 잘 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재를 당시 CP 컴퍼니에서 활용하긴 여러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래서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이 소재로 옷을 만든 겁니다. 스톤 아일랜드가 내놓았던 제품 중에 아이스 재킷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온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변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걸어다니는 온도계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톤 아일랜드는 이탈리아의 의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렇게 된 데에는 파니나로라는 이탈리아의 서브컬처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스톤이나 몽클레어 같은 브랜드를 입던 젊은 층이 파니노라는 카페에서 모였기 때문에 파니나루라고 불렸지요. 90년대 모주족을 대표하는 패션이 개파카, 미국의 젊은 층을 대표하는 아이템이 리바이스 청바지였다면, 패션의 도시인 밀라노에서 파니나로는 스톤 아일랜드를 입었던 겁니다. 이후 파니나로의 패션 스타일이 대중매체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면서 스톤 아일랜드도 덩달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었죠. 80년대와 90년대, 스톤 아일랜드는 축구 훌리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이들은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컬러에 맞춰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기도 했죠. 그들에게 사랑받았던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스톤 아일랜드였습니다. 도대체 축구 보러 가는데 왜 비싼 옷을 입었냐고요? 비싼 옷을 입는 것을 자랑하려고 입은 것도 있고, 유니폼을 입게 되면 다른 팀 훌리건들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하면 특유의 염색 기법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치연구소에서 개발한 염색 방식만 해도 6만 가지가 넘을 만큼 의류 염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쩐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컬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명품 브랜드의 빈티지 제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비싼 가격에 팔리죠. 아예 루이비통이나 샤넬의 빈티지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스톤 아일랜드의 빈티지 제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가치가 높아서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컬렉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들에게서 좋은 제품을 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목에 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창립자인 마시모 오스틴은 스톤 아일랜드라는 유산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사라짐에 따라 브랜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스톤 아일랜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지요. 아마도 마시모가 살아있는 동안 쌓아올린 돌섬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닐까 합니다. 아웃도어와 스트릿, 캐주얼 등 다양한 스타일로 소화 가능한 만능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는 앞으로도 과연 트렌드가 변화하더라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고글이 달린 재킷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류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디테일입니다. 이 고글이 달린 재킷은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패션 브랜드 CP 컴퍼니의 제품이지요. 1971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 브랜드는 스톤 아일랜드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P 컴퍼니만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사라지진 않죠. 과연 이 브랜드의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고업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마시모 오스틴은 우연히 패션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으로 프린트 티셔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패션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지요. 실크 스크린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낸 티셔츠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71년 자신이 즐겨보던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 체스터 페리라는 남성복 브랜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체스터 페리가 CP 컴퍼니의 모체였지요. 그런데 왜 잘 운영되던 체스터 페리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CP 컴퍼니로 바꾼 걸까요? 바로 상표권 때문이었습니다. 월계수 로고로 유명한 프레드 페리라는 패션 브랜드와 남성복 브랜드인 체스터 페리로부터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체스터 페리는 상표권 문제 때문에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CP 컴퍼니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름이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창립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 군복과 작업복을 재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등 말입니다. 이미 스톤 아일랜드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더 먼저 시작된 것은 CP 컴퍼니였고 스톤 아일랜드가 그 특징을 이어받아 유사한 제품들을 내놓았으며 CP 컴퍼니에서 개발한 소재를 스톤 아일랜드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두 브랜드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2022년 기준으로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의 모기업은 다른 회사입니다. 1983년 마시모 오스틴은 CP 컴퍼니 지분의 50%를 GFT라는 회사에 넘겼고 2015년에는 한 홍콩 섬유회사가 CP 컴퍼니의 지분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반면 스톤 아일랜드는 2020년에 명품 패딩 브랜드 몽클레어에 인수되었죠. CP 컴퍼니를 인수한 홍콩의 회사는 2022년 기준으로 스파이더와 노티카라는 브랜드도 보유 중입니다. 스톤 아일랜드의 특징이 와펜이라면 CP 컴퍼니의 특징은 바로 고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글 렌즈가 후드 부분에도 그리고 팔과 소매에도 달려있죠. 고글이 달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군데이 방독면과 스위스군 야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1988년 탄생한 밀레밀리아인데요.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으로 사랑받는 이 재킷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레이싱 대회로부터 따왔습니다. CP 컴퍼니에서 이 대회를 스폰서해 레이서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이름까지 아예 재킷에 붙여준 것이죠. 밀레밀리아 재킷의 후드에 달린 고글이야 비바람을 뚫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쳐도 도대체 왜 왼쪽 소매에 고글이 달려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테일입니다. 일반적인 옷이라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야 하지만 이 재킷을 입고 있으면 고글 덕분에 소매를 걷을 필요 없이 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스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CP 컴퍼니도 영국의 축구 훌리건들 덕분에 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국의 하위 계층은 고급 의류에 집착하는 경향을 역사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50년대의 테디 보이스가 그랬고 60년대의 모즈족이 그랬으며 80년대와 90년대의 훌리건들이 그랬죠. 영국의 노동자 계층이 상류층과 똑같아질 수 있는 수단이 패션 말고는 딱히 없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CP 컴퍼니는 영국인 입장에서 물 건너온 브랜드다 보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영국 날씨에 맞게 기능성도 뛰어나고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멋도 있는 옷을 훌리건들이 포기할 이유는 딱히 없었죠. 덕분에 CP 컴퍼니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여전히 훌리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옷에서 상남자의 느낌이 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CP 컴퍼니는 여전히 이탈리아에 있는 연구소에서 염색 기법이나 제품 디자인,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계속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CP 컴퍼니는 스톤 아일랜드의 아류나 카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 훨씬 이전에 존재해 지금의 스톤 아일랜드가 있을 수 있게 해준 브랜드죠. 만약 스톤 아일랜드의 브랜드 감성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구매를 고려해봐야 할 브랜드가 바로 CP 컴퍼니입니다. 재미있는 건 오히려 세컨드 라인으로 출발한 스톤 아일랜드가 CP 컴퍼니보다 평균적인 가격이 더 높다는 건데요. 스톤 아일랜드보다 역사는 더 오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더 낮아 나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고 더 실험적인 옷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CP 컴퍼니를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만화책 출판사인 마블 코믹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등 각종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마블이 원래 만화책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유명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슈퍼히어로 대다수는 이 마블 코믹스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DC 코믹스와 더불어 미국의 만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영화 산업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마블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제 설립된 지 80년이 넘은 마블 코믹스의 첫 시작은 1939년이었습니다. 1938년 먼저 세상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슈퍼맨을 본 마틴 굿맨이라는 남자가 영감을 받아 만화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블의 탄생에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마블 영화 중간중간에 카메오로 등장했던 스탠 리입니다. 그가 이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를 마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는 마틴의 조카로 회사 초기부터 계속 마블과 관련된 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마블 캐릭터들의 세계관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MCU가 생겨나는데 큰 공헌을 했으니 이 정도면 아버지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래픽 노블, 즉 만화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히어로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죠. 시기를 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슈퍼히어로가 이 시기에 등장한 건 전쟁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당시 출판된 만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쭈쭈꾸 군대를 응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한마디로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우리 시대의 헤라클레스였던 겁니다. 타임리 코믹스는 이후 1957년 마블 코믹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타임리보단 마블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 DC와 마블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집단입니다. 이 둘 중에 더 먼저 등장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DC의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비록 영화의 흥행 성적에서는 어벤져스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역사로는 저스티스 리그가 더 오래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슈퍼히어로 만화의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만화 출판사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쏟아냈는데 이 중에서 슈퍼히어로 집단 만화가 인기를 끈 거였죠. 사람들이 다구리를 좋아했던 걸까요? 어쨌든 마블에서는 판타스틱 4를 시작으로 스파이더맨과 헐크, 토르, 엑스맨,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캐릭터들이 차례대로 등장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만화도 1963년 등장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블을 대표하는 히어로 중 한 명은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복잡한 판권 문제 때문에 한동안 어벤져스에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톰 홀랜드가 피터 파커 역할을 맡으면서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피터 파커 역할을 탐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기 위해 90년대 초반에 아예 마블을 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리는 토비 맥과이어가 스파이더맨을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고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가 되었죠. 당시 마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스베이더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스타워즈의 제작자였던 조지 루카스는 마블의 팬이었고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도 마블의 빌런인 닥터 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개봉한 베놈은 원래 마블 코믹스의 독자였던 랜디 슐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고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마블 만화에는 개구리 토르, 즉 트로그라는 히어로도 있죠. 그 분량의 방대에서 모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면 평생을 바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닉 퓨리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원작 만화의 닉 퓨리를 보면 영화에서 해당 역할을 맡은 세뮤얼 L 잭슨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등장한 만화에서 작가가 아예 세뮤얼 L 잭슨을 닮은 닉 퓨리를 만들어버린 건데요. 그는 자신을 모델로 캐릭터를 만드는 걸 허락하면서 영화에서 본인이 닉 퓨리 역할을 맡겠다는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마블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마블에서 인기 만화를 그렸던 만화가들이 모두 마블을 떠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확장이 실패하고 만화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 시작했죠. 마블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영화였죠. 영화 제작사들에게 판권을 판매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마블의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판권을 각각의 회사에 나눠 팔았기 때문에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 같은 히어로들이 어벤져스에 등장하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도 1997년 마블은 파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블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죠. 거대 엔터테인먼트 자본인 디즈니에 인수되는 걸 택하면서 말입니다. 12년이 지난 2009년 디즈니에 마블이 인수되기 시작하면서 마블은 날개를 달았는데요. 2008년 처음 등장한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수많은 MCU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마블 영화는 흥행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되었죠. 망할 뻔했던 회사는 이제 영화 하나로 3조의 수입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수익은 정확히 3조 2122억 원 정도의 수입이죠.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은 영화 흥행 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프랜차이즈나 캐릭터 산업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마블은 계속 영화를 내놓으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여기에 여전히 만화책도 내놓으면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블은 디즈니의 힘을 등에 업고 재미있는 만화와 영화들을 수도 없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전체 매출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 정도입니다. 빈지노가 나이키 슈즈를 외친 이유가 있었네요. 미국의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1964년 빌 보어먼과 필 나이트가 설립한 이 회사는 원래 아식스의 하위 브랜드인 오니츠카 타이거의 미국 유통업체였는데요. 원래 회사 이름은 블루리본 스포츠였고 나이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 1971년부터입니다. 나이키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이름을 따왔죠. 과연 나이키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키는 미국 오레건이라는 지역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창립자인 빌 보어먼이 오레건 대학의 육상 코치이기도 했고 본사도 오레건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블루리본 스포츠, 즉 나이키의 매장이 오픈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스우시 마크는 나이키를 대표하는 로고입니다. 이 심볼은 1971년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대학원생이 $35를 받고 그렸다고 하는데요. 캐롤린 데이비슨은 나중에 나이키 지분으로 보상을 받았고 추가로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된 스우시 반지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은 된 것 같은데요. 나이키가 처음 만든 신발은 육상용 신발로 우리가 와플 레이서라고 알고 있는 나이키 신발입니다. 원래 이름은 와플 트레이너였죠. 와플 소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형태의 이 밑창은 빌 보어먼이 개발했는데요. 진짜 와플 기계에 고무를 구워서 만들어냈죠. 나이키는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인수했던 브랜드를 살펴보자면 코란, 유명한 서핑 브랜드 헐리, 엄브로, 컨버스 등이 있고요. 현재는 모두 처분하고 컨버스 지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버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나이키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2001년 인수되기 전까진 전량 미국 생산이었지만 나이키에 인수된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에어조단이겠죠. 시카고 불스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전면에 내세워 런칭한 브랜드로 수많은 매니아들이 조던 신발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의 스폰서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키의 제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의 부모가 적어도 관계자들을 만나본 후 결정을 하고 했고 그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던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조던은 조던 1 브레드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악마의 색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971년 만들어진 이래로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는 약간의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국에서도 나이키 신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개비나 나이키, 언더아머 같은 세계적인 의류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은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의 생산회사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요. 1960년대 당시 한국의 노동력은 저렴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나이키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임금이 상승하자 나이키는 생산 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이키는 비틀즈에게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나이키가 1987년 에어맥스 광고에서 비틀즈의 노래 중 하나인 레볼루션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나이키는 고소를 당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광고를 틀었습니다. 나이키는 스타들과 운동선수들을 통한 미디어 노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죠. 이 마케팅 방식은 197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키를 입고 경기장에 났던 첫 번째 선수는 일리에 나스테스라는 루마니아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나이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중 하나가 바로 런 대회죠. 전세계 14개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는 불과 몇 초 만에 몇만 명의 참가 신청이 마감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매년 빼놓지 않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지인의 말로는 애프터파티가 정말 화끈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나이키 모델 중에 폼포지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델들이 있죠. 폼포지트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소재의 이름인데요. 사실 이 소재는 한국의 대우가 기술을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나이키 신발 중에 대우가 만든 신발 있을 줄 몰랐는데요. 영화 백투더퓨처에 등장한 에어맥 신발 하나로 나이키는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를 거뒀죠. 이 신발은 이후 실제로 제작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대략 1000만원 정도입니다. 나이키가 등장하는 영화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팀 버튼 감독의 89년작 배트맨 영화인데요. 당시 배트맨이 신었던 배트부츠 또한 나이키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팅커필드라는 나이키의 신발 디자이너가 만들었죠. 나이키 하면 콜라보를 빼놓을 수 없죠. 슈프림과 오프화이트, 사카이, 꼼데가르손 같은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과 의류 신발 콜라보레이션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인 애플과 협업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나이키 애플워치가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나이키는 애플과 협업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은 2006년 발매된 나이키 플러스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직접 신발에 넣고 러닝을 하면 아이팟으로 달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나이키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앱은 다양한 운동 루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나이키 러닝 앱을 통해 고객들이 본인의 달리기 관련 정보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키의 인기 있는 제품군 중 하나인 에어맥스, 1987년 첫 등장 이래로 현재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인기가 있는 모델은 에어맥스 95와 97입니다. 원래 이 모델들은 단종되었다가 최근 레트로 패션의 인기와 함께 재발매되었습니다. 에어맥스 95의 경우 인체의 근육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며 97의 경우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에서 그 이미지를 따왔죠. 나이키의 슬로건 바로 저스트 두 잇이죠. 사실 이는 미국의 연쇄살인마인 게리 길모어로부터 영감을 받은 문구입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 렛츠 두 잇이라고 말했는데 이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어쨌든 이 슬로건을 통해 나이키는 이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나이키가 퀄리티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었네요. 나이키도 다른 회사들처럼 인플로이샵, 즉 임직원 매장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려면 나이키 직원을 통해 나오는 입장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키 하면 아디다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이키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2인자로서 아디다스는 나이키를 이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비슷한 수익을 내었지만 2006년에서 2010년을 거치면서 나이키가 이지1을 발매하는 등 수익성에서 앞지르기 시작했고 아디다스는 제자리 걸음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는 나이키가 1위 자리를 굳혔는데요. 2018년 기준 미국 시장 내에서 신발 판매 수익이 나이키는 대략 220억 달러, 아디다스는 대략 120억 달러 정도로 대략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축구 분야에서도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은 스포츠 브랜드에 있어서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나라의 가슴에 나이키와 아디다스 로고가 붙냐, 그리고 누가 이 로고를 더 노출시키냐가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8년 열린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수적으로는 나이키가 완승했는데요. 2018년 월드컵은 나이키 로고를 단 프랑스가 우승했지만 2022년 아디다스를 달고 뛴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키도 최근 들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죠.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와 중국 시장 축소, 소비자 신뢰 하락 등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요. 과연 나이키는 앞으로도 운동화와 스포츠용품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하며 다시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나이키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될 겁니다.
불세출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시카고 불스에서 선수 경력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120년이 넘는 농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이자 90년대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도움도 있었죠. 나이키는 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조던만을 위한 농구화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나이키는 세계 1위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던을 위해 만들었던 농구화는 아예 조던이라는 브랜드로 탄생했죠. 과연 조던의 신발들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있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을까요? 지금 나이키의 1위 자리가 아디다스 것이고 조던 브랜드도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이클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원래 나이키가 아닌 아디다스와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아디다스와는 달리 나이키는 조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250만 달러라는 거금을 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85년 첫 모델이 발매된 이후부터 조던의 농구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이키의 농구화 라인 중 하나였던 조던은 아예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1985년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농구화가 바로 조던 1이었습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예의 농구화가 잘 팔릴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이클이 조던 1을 신고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은 조던 농구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처음에는 신발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이키가 처음 조던 1을 스케치했을 때의 컬러는 브레드, 즉 검은색과 빨간색의 혼합이었는데 그는 이 색깔이 악마의 색깔이라고 생각해 거절하려 했습니다. 각각의 조던 모델에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던2가 나이키 역사상 최초로 스우시를 넣지 않은 운동화라거나 조던3가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와의 계약을 연장시켜준 모델이라는 것, 조던5에는 농구화 최초로 3M에서 개발한 소재들이 들어갔다는 것 등 말이죠. 하지만 많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신발은 아마도 조던6일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그가 시카고 불스에서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나이가 좀 있는 아재나 이모라면 아마 벅스버니와 마이클 조던이 같이 농구를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 잼이라는 만화 영화에서 마이클 조던은 루니툰의 캐릭터들과 함께 농구를 하죠. 나이키는 이 영화보다 먼저 벅스버니를 이용해 조던6 헤어의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순수 광고 촬영 비용만 1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완성시키는 데에는 6개월이 걸렸죠.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 로고가 매우 익숙할 겁니다. 바로 점프맨이라고 불리는 로고죠.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형상화해 만들어진 조던 신발과 의류에 들어가는 이 로고, 마이클 조던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매니아분들은 아마 이 로고도 아실 겁니다. 바로 농구공에 날개가 달린 로고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로고로 코트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마이클 조던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날개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로고는 조던 3까지 사용되었다가 이후에는 점프맨 로고로 바뀌었죠.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 동안 총 3번의 은퇴를 했습니다. 1998년 3월 8일에 두 번째 은퇴 경기에서 신었던 신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어 조던 1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나이키에게 받았던 그 모델 말이죠. 이 신발에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1980년대 중반, 그가 프로 선수가 막 되었던 시기에 NBA는 선수들에게 오로지 하얀색의 신발만 신는 걸 허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던 1은 색깔이 들어가 있어 신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던은 개의치 않고 한 게임당 꽤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면서 신발을 계속 신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조던 농구화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루머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루머라고 해도 재미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마이클이 은퇴한 후에도 조던은 남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조던은 농구화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죠. 나이키는 그가 은퇴하면서 조던 라인을 없애고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던3부터 계속 디자인을 맡아온 팅커 해필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조던 라인이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해 조던 신발을 계속 내놓을 걸 주장했습니다. 조던 신발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저씨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시카고 불스의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 앞에 가면 마이클 조던의 동상이 있습니다. 덩크를 하는 점프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마이클 조던, 도대체 무슨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바로 조던 9 모델입니다. 다른 신발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밑창 때문에 사람들이 조던 신발을 쉽게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에 숨어있는 보너스 트랙,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숨겨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던에도 이런 숨겨진 메시지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조던 21 모델을 불에 비춰보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말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조던은 핫하고 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던 신발을 수집하기에 바쁘며 인기가 많은 모델은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이 발매될 때마다 그 경쟁도 매우 치열하죠.
그런데 새로운 조던 모델의 발매를 항상 기다리는 당신, 새로운 조던 모델이 보통은 토요일에 발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한데 토요일에 신발을 발매해야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빠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평일에 발매되면 분명 수업을 땡땡이 치고 신발을 사러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재미있는 이유네요.